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뿐만 아니라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대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소비에트 연방은 91년 말에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의 가장 큰 이유는 중론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정 위기가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91년 말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 8년 전인 1983년은요. 그 2차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그 소련의 GDP가 레코드 하이를 기록했던 시기였습니다. 83년도 당시 소련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은요. 글로벌 비중으로 22%, 가스는 33%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원유 생산량이 글로벌 기준으로 한 10%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83년도 이 전후 시기에는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원유와 가스 생산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 당시 유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83년도 유가가 배럴당 한 30불 수준이었고요. 독일의 가스 수입가 기준은 83년도에 4불 정도 수준입니다. 유가는 지금 가격 환산하면 100불이 넘는 수준이었으니까 높은 유가로 인해서 소련 경제가 상당히 좋았었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소비에트가 불과 8년 후인 91년 말에 해체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91년도에 소비에트는 해체가 되는 과정을 겪었을까? 과거를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79년도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그 유가는요, 85년도까지 국제 유가의 상하단 변동폭은 27.5불에서 35.7불 정도 수준. 그러니까 대략 90에서 100불. 지금 가격으로 본다면 90에서 한 110불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5년도까지 이렇게 강세가 유지됐던 유가가요, 96년도에 13.1불로 급락합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급락한 유가는요, 89년도까지 배럴당 17불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86년부터 89년까지 무려 4년간 저유가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유가가 급락했느냐라고 하면요. 일단 생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85년도에 일간 기준으로 한 1587만 배럴을 생산하던 오펙의 원유 생산량은요. 86년도에 1852만 배럴, 무려 1년 사이에 16.7%가 급증을 했고요. 89년까지 2218만 배럴, 그러니까 4년 기준으로 연평균을 놓고 보면은 8.7% 매년 증가했습니다. 근데 79년도 그리고 72년도에 1, 2차 오일 쇼크를 일으킨 오펙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팩트는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 오펙의 원유 생산이 급증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당시에 동기간에 소비에트의 원유 생산량 증가율은 연평균 4.5%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글로벌 기준으로 그 원유 소비 증가율은요, 2.6%, 4년 평균이 2.6%였어요. 그러니까 오펙을 중심으로 한 생산량 증대 물량이 소비 증대 물량을 압도하다 보니 가격은 86년도부터 89년 4년간 17불 언더에서 계속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타격을 가장 세게 받은 나라는 당시 소비에트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과거 오펙과 소비에트의 와이오와 기준 원유 생산량 증감률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87년도, 88년도에 원유 생산량이 오펙 기준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고요. 소비에트 같은 경우는 86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해체 이후에는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2, 93년도에는 YOY 기준으로 생산량이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었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 하면 당연히 재정은 깨지고요. 85년도에 소비에트의 인당 GDP가 9,300불이었고요. 1990년도에는 6,870불로 매년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됐었죠.
이게 가장 큰 재정 위기를 불러일으킨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비에트는 1986년도, 이때 86년부터 유가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오펙 생산량 증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에트는 1986년도에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였고요. 91년 말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유가를 떨궜는지는 저도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수준에서는 뭐 다른 이유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 이유를 찾지 못했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소비에트가 해체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1986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유가 약세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난 이후에는 92년도 생산이 증가하다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오펙 원유 생산 증가율이 1%대 내외로 이제 급감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됐죠. 자, 이런 상황 우리는 살펴보는 말씀드린 이유가 12월 5일부터 그 러시아 원유, 수출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 이게 약간 31년 전에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2월 말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고점 대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55불.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한 4.5배 정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거를 현재 가스 가격을 원유로 환산해 보게 되면은 대략 330불 정도 여전히 높습니다. 유가보다 4배 가까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죠. 자, 러시아 정부의 재정 수지를 한번 보면요. 올해 5월 달까지 러시아 정부의 재정 수지는 278억 달러의 흑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누적 기준으로 흑자 규모가 24억 달러로 급감했고요. 9월 달, 이번 달에는 러시아 재정 수지가 누적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그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요. 4월 달 기준으로 러시아 정부 재정 수입의 63%에 달했던 오일앤 가스 세액이요. 4월에 피크 찍고 8월 달에는 4월 대비 무려 63%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오일앤가스 세액이 정부 재정 수입이 4월 대비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전쟁을 치르다 보면 계속해서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출은 늘어나게 되고 정부 세입은 줄어들게 되니까 어제 나온 뉴스인데 LNG 수출에 대해서 세율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으나 이렇게 세액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재정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12월 5일 유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어떠한 실질적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뭐 서방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유가를 급등시킬 거다, 아니다, 유가를 하향 안정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갑론을박이 있고요. 이 12월 5일 날 가격 상한제 적용 이슈 때문에 일단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유럽 중심으로 러시아 원유 확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VLCC 운임 같은 경우가 7월 달 대비해서 거의 2.5배, 2배 이상 급등하는 현상을 벌어지고 있죠. 2020년 전후 코로나로 인한 물류 대란을 제외하고 보면 현재 VLCC 대형 유조선 운임 지수는 레코드 하이 수준입니다. 자, 어쨌거나 12월 5일 벌어질 일을 앞두고 비축에 대한 니즈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운임도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현재 논란은 많이 있지만 이게 가격 또는 물량 측면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시프리라고 하는 연구 기관이죠. 글로벌 말은 평화 연구소인데요. 국방비 관련된 각 국가들의 이제 지출 내역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러시아 국방비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지출된 시기는 2013년 전후였습니다. 12, 13, 14년도였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때 그림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밀리터리 익스펜스가 13년대 피크를 찍었죠. 12, 14년도도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이때 왜 그랬냐면요.
러시아의 화석 연료 수출액이 이 당시에 레코드 하이를 찍었기 때문이고요. 그게 이제 빠지면서 국방비 지출액도 물론 유가 빠지는 것만큼 연동해서 빠지지는 않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13년 고점 대비 떨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 2013년 당시 러시아 전체 수출액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했던 비중은 70%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최근에는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기타 광물 자원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최근에도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 수출액의 65%가 화석 연료와 광물 자원입니다. 결국 광물 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유가 연동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빠지게 되면 러시아 재정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31년 전의 상황을 알잖아요. 유가가 빠지면서 소비에트가 해체되었다는 쓰라린 경험이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특히 뭐 푸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이런 역사적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상한제는 푸틴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재겠죠. 그래서 강대강의 대치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초에 러시아 정부가 향후 2년 동안의 국방비 지출액을 43%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입니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가 언제까지 데이터가 공개될지 또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확실한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그 추이 정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러시아 외환보유고가 레코드 하이를 찍은 거는 2021년 12월 달입니다. 6,300억 달러가 이때 외환보유고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난 8월 달에 이 외환보유액이 5,657억 달러, 마이너스 10.3% 줄었습니다. 일단 8월 달까지는 그래도 전체 재정 수입이 흑자 기조예요. 9월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고 4분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확대될 겁니다. 뭐 30만 명도 더 증원을 해서 투입한다고 하니까 더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외환보유고가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기원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외환보유고 추이도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러시아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유가 상한제. 이거 절대 안 되는 얘기죠. 31년 전에 데자뷰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서방 입장에서는 31년 전의 데자뷰는 좋은 추억이었겠죠. 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어떠한 결론을 낼지는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 뭐 외환보유가 빠지고 있고 VLCC 운임이 급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12월 5일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시장은 일단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보여주는 시그널인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5일 전후로 러시아가 어떤 대책을 세울지 그리고 어떤 강공을 들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는 또 러시아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한 상한제가 또 적용이 되죠. 그 부정적 이벤트가 계속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상황이 여전히 유가가 또는 가스 가격이 빠졌다가 끝난 거냐?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독일의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3월 들어가게 되면은 가스 저장고가 제로 베이스로 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인즉슨 그렇게 되면 내년 봄부터 다시 독일이 쌓아야 될 재고는 또다시 레코드 하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독일 재무장관도 이 상황은 적어도 3, 4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스 가격이 빠졌다고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보수적 입장에서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추이 뭐 언제까지 데이터가 발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계속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